2024년 6월 베이징의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윤석우는 공항에서 내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63세의 은퇴한 외교관에게 이 도시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35년 전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할 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택시 안에서 딸 다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연아, 아빠 도착했어. 저녁에 만나자. 28세의 딸은 인권단체 활동가로 중국의 재개발 강제 이주 현장을 취재하러 온 상황이었어요. 아빠, 시간 있으시면 베이징 호텔 1층 중식당으로 와주세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녁 7시 베이징 호텔 중식당에서 부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다연은 아버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아빠, 오늘 재개발 현장에서 쫓겨나는 할머니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한국 구조대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석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연아, 외교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다. 국익과 도덕성 사이에는 항상 선택의 순간이 있어. 국익요? 다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국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식당 안의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야우치댐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당국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석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35년의 외교 경험으로 볼 때 중국 당국이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갑작스러운 진동과 함께 호텔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두 번째 진동이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이더니 긴급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야우치댐이 붕괴되었습니다. 베이징 시내 일부 지역에 침수가 예상되니 시민 여러분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와 다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하 1층에 있던 중식당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밖을 내다보니 이미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도 멈춘 상태였죠. 다연아, 계단으로 올라가자. 윤석우가 외쳤지만 이미 계단에는 패닉 상태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어요. 물은 점점 더 빠르게 차올랐고 지하 식당의 출입문이 수압으로 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 갇힌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모두 먹통이었고 와이파이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윤석우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감을 느꼈죠.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관리해왔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다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35년 만에 듣는 딸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었어요. 윤석우는 딸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있잖니. 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무렵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식당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연이 비명을 지르며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렸어요. 다연아. 윤석우는 물속으로 잠수해 딸을 끌어내려 했지만 콘크리트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다연의 상체는 물 위에 있었지만 하반신이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였어요. 아빠,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요.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석우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콘크리트를 옮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누구 없나요? 구조대 연락 좀 해주세요. 윤석우가 절규했지만 통신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5년간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침착함을 유지해왔던 그가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산소는 부족해지고 물은 계속 차올랐어요. 다연이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연아, 정신 차려. 아빠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하지만 윤석우 자신도 이미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구조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윤석우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갇혀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다연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조대원 3명이 밧줄을 타고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구조 장비가 아니라 명단이었어요. VIP 투숙객 우선 구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성함과 방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윤석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구조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명단이요? 죄송합니다만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혹시 정보 관련 인사이시거나 외교관이신가요? 구조대원이 물었어요. 윤석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전직 외교관 신분을 밝히면 딸과 함께 우선적으로 구조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연을 살펴보던 구조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은 인권단체 소속이네요. 반정부 활동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석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35년 전 만들었던 바로 그 외교 프로토콜이 지금 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직 주중대사관 참사관이었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세요. 윤석우가 절규했지만 구조대원은 냉정했어요. 규정상 안 됩니다. 다른 분들 먼저 구조하겠습니다. 그 순간 윤석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온 시스템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를요. 차가운 물속에서 딸을 끌어안으며 그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외교 철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멍멍. 무너진 환풍구 쪽에서 들려오는 뚜렷한 짖음이었어요. 구조대원들과 다른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 생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람아, 잘했어. 여기다. 한국어였습니다. 윤석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 구조대가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밧줄이 내려오더니 한국 구조대 조끼를 입은 대원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국제구조대입니다. 부상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조대원의 뒤로 진돗개 한 마리가 헤엄쳐 내려왔어요. 하람이라는 이름표를 단 개였습니다. 하람은 곧장 다현에게 다가가 킁킁거리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콘크리트에 눌려서 움직일 수 없어요. 윤서구가 외쳤습니다. 한국 구조대원은 즉시 전문 장비를 꺼내 콘크리트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중국 구조대원이 항의했습니다. 이분들은 명단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구조대원은 단호했어요. 생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죠. 드디어 다현이 구조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다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우리를 구해준 건 한국 구조대예요. 제가 평생 비판해왔던 그 정부의 구조대가. 윤서구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현아, 미안하다. 아빠가 틀렸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중국 당국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구조 영상과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라 압수합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항의했지만 결국 카메라와 휴대폰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침수 사고에서 중국 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전원구조. 한국 구조대나 하람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윤서구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진실을 덮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윤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몰래 찍어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인 다현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현아, 이 영상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내가 말한 게 맞았어. 진실을 숨기는 외교는 진짜 외교가 아니야. 다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이 영상을 공개하면 아빠도 곤란해질 텐데요. 윤서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5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그 밤 윤서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35년 전 저는 한국 구조대 파견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바로 그 구조대였습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영상과 함께 진솔한 고백을 담은 글을 게시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몰래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하람과 한국 구조대의 이야기가 국제뉴스로 보도되었고 CNN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윤서구에게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35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타협을 했습니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외면해야 했던 진실들이 있었죠. 방송에서 윤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딸을 구해준 하람과 한국 구조대 덕분에 말이죠. 중국 정부는 윤서구의 발언을 강력히 반박했지만 이미 진실은 널리 퍼진 뒤였어요. 오히려 그들의 반박이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재난 현장에서의 투명성과 국제구조대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하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국가유공동물로 인정받았습니다.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용기가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 것이었죠. 윤서구는 텔레비전으로 하람의 수훈식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귀국한 지 한 달 후 다현은 한국 국제구조대 자원봉사자로 지원했습니다. 아빠, 저도 하람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윤서구는 딸의 결정을 온전히 지지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반대해왔던 딸의 신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하람의 수훈식 날 윤서구는 구조대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하람을 직접 만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람은 윤서구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베이징에서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람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어. 윤서구가 하람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람은 짧게 짖으며 응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현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하람이가 보여준 용기를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진실을 향해 짖는 용기 말이에요. 다현의 말에 윤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과거의 잘못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단다. 그날 저녁 부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35년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하람과 한국 구조대 덕분에 해소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진실을 향해 짖는 작은 용기, 바로 하람이 보여준 그 정신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작은 용기가 만드는 큰 변화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